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근데 실제로 그 여직원이 댓글을 달았느냐, 뭐 그것도 하나 어떤 증거가 없다고 나왔지만 2012년 12월 16일 밤 11시 경찰은 댓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발표문 초안의 핵심 부분을 발표 30분 전까지 빈칸으로 뒀습니다. 그만큼 보안을 강조한 겁니다. 그런데 정작 새누리당에서는 한참 전인 당일 오후 이미 수사 결과를 알고 있는 듯한 말이 나왔습니다. 오후 2시 당시 새누리당 김무성 선대위 총괄본부장이 아무런 댓글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정보가 들어오고 있다. 오늘 중으로 수사 결과를 발표해달라고 말했고 밤 10시 40분엔 박성규 대변인이 오늘 중 수사 결과가 나온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국정원뿐 아니라 새누리당 역시 수사 결과를 미리 알고 이를 대선 직전 이용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검찰이 확보한 당시 통화 내역엔 박원동 전 국장을 비롯한 국정원 관계자들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관계자는 물론 새누리당 권영세 대선 상황실장과 서상기, 윤상현 의원과도 수차례 통화한 기록이 있습니다. 특히 이들의 통화 대상엔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실 관계자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당시 새누리당과 청와대의 개입이 확인되면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조항 위반의 공범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검찰은 조금 전 국정원 박원동 전 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 전 국장의 신병을 확보한 뒤 당시 수사 결과 발표를 둘러싼 공모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할 방침입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 논의는 지난 18일 국민의당 자체 여론조사가 공개된 뒤 불거졌습니다. 두 당이 합치면 정당 지지율 19.7%로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2위에 오를 거라는 게 여론조사 결과였습니다. 저희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면 3지대에 대한 제3의 길에 대한 기대가 국민들을 굉장히 높게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했던 조사였습니다. 이후 급물살을 탈 것 같았던 통합 논의는 일주일을 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당 최고위원 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통합이 아닌 정책 선거연대부터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을 찾는 데는 일주일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지난 19일 변호인 선임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재판부는 곧바로 국선 전담 변호인들에게 지원자를 공모하는 등 속도를 내왔습니다. 재판부는 5명의 국선 변호사를 선정했다며 국선 변호인 경력과 희망 여부 등을 고려해 직권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사 5명의 법조 경력은 6년 차부터 31년 차까지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의 특수성을 볼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여러 명의 국선 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는데 전직 대통령이 받는 방대한 혐의 때문에 역대 가장 많은 국선 변호인이 선정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앞으로 기존의 유영하 변호사가 가던 구치소 접견은 박 전 대통령의 새 변호인단이 맡게 됩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재판부가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믿음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보아 변호인 접견과 재판 출석을 거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는 궐석 재판을 하려고 해도 새 변호인단이 변호 준비를 마치려면 최소 3주 정도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12만 쪽이 넘는 수사 기록과 더불어 법원 공판 기록을 모두 파악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다음 달 중순쯤에야 국정농단 최정점에 있는 재판이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전술핵 재배치 청원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자유한국당에. 그러면서 동시에 홍준표는 미국을 갔어요. 전술핵이 뭐예요? 전술핵이. 나 도대체 전술핵이란 말도 웃겨. 어떻게 보면. 아니 미국에서 전술핵이 필요 없다잖아요. 전술핵보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무기로 대응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빠르다는데 왜 자꾸 만약에 전술핵이 필요하면 미국이 알아서 갖다 놨겠죠.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전술핵은 있다. 왜 김원식 기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미국 항공모함이 수시로 동해를 들락거리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전략 무기들이 한반도 근처에서 항상 활동하고 있고 전술핵보다 훨씬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데 왜 불필요하게 정치적 논란을 낳을 전술핵을 미국이 갖다 놓겠냐고요.
쓸데없는 짓거리 하는 거예요. 정치적 아젠다로서 문재인은 너무 북한의 핵에 대해서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어. 예. 이거잖아. 예. 그러면서 이게 불필요한 논란들을 계속 과중화시키는 건 전술핵이 한국에 들어온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를테면 어떤 가정으로 시작하는 거냐면 북한이 핵을 우리에게 쏜다는 가정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세상에 그런 멍청한 짓이 어딨어. 근데 만약에 북한이 우리한테 핵을 사용한다고 쳐도 그때 전술핵이 군사적으로 의미 있는 무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홍준표의 주장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거냐면 북한에게 빌미를 주는 걸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는 북한은 한국에 핵무기를 쓸 생각은 없다잖아. 계속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상대는 오직 미국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국이 전술핵이라도 재배치해서 그게 이슈화가 되면 북한이 그 생각을 수정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몰고 갈 수 있는 것. 간단히 말해서 한국을 핵무기 최소한 전쟁이 일어나지는 않더라도 전시장 형태로 국제 분쟁 지역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당원들한테 인기가 좋습니다. 모질한 사람들이 이게 뭐. 그 한국당 지지하는 당원들 사이에서 이게 전술핵 관련된 어떤 의원들 뭐 그 기초의원이나 국회의원들 그 SNS에서 전술핵 배치를 주장하는 포스트가 올라왔을 때 댓글들을 보면 전술핵에 대해서 거의 뭐 맹신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 다 있는 건 우리는 없냐? 당연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뭐 주권 국가로서의 권리다. 당연히 있어야 된다. 아니 이게 미국에서 안 주면은 못 가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뭐 그 주권 국가로서의 권리라고 하는 그 문장도 말이 안 되지만 중요한 건 당원들이 자기들끼리 그거를 서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지지한다는 거예요. 그런 말들 자체를. 근데 홍준표가 미국을 가는 것 자체가 그 당원들을 위한 퍼포먼스. 그렇죠. 네. 비열한 새끼예요. 김원식 기자 인터뷰랑 좀 결을 같이 해보면 사실상 우리나라는 전술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거든. 문재인 대통령의 딜레마일 수도 있지만 가장 현명한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 핵무기의 주체인 북한이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한쪽으로는 국제적 대응을 하면서 한쪽으로는 지금도 그 전국체육대회에 가서 평화적 인도적인 북한에 대한 지원 같은 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을 자극하면 안 돼. 예를 들면 북한은 약간 생각이 다르겠죠. 우리랑은.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리 관점에서 보면 미치광이인 건 김정은이나 트럼프랑 마찬가지인 거란 말이야.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자위권이겠지만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권력이잖아요. 한반도의 대통령은 문재인인데 내 구역에 지금 우리 헌법상으로만 보면 그렇다는 거야. 내 구역에 보면 김정은이 지금 한 자리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컨트롤이 안 돼. 그래서 이제 그게 헌법을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도 뭐 있긴 한데 그건 바꿀 수가 없는 거지 명분상으로는. 근데 그 상태에서 북한을 막 자극해가지고 험악하게 분위기 만들자밖에 안 된다니까요. 이게 핵무기가 작동 가능한 어떤 밀집도라고 표현해야 되나? 어떤 아직 그런 개념을 본 적이 없어서, 그러니까 대응 체계가 미국 본토에는 엄청나게 잘 구비돼 있잖아요. 본토가 공격을 받으면 바로 대응 보복 공격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갖추어져 있는데 그 무기의 밀도로 봤을 때 미국 본토를 제외한 가장 잘 구축된 게 동북아시아 이쪽 아닐까요? 미국의 무기 체계가 가장 밀도 있게 구축된 데가. 굳이 전술핵이 아니어도 사실 동북아시아 전체가 멸망할 만큼의 무기가 밀집돼 있는데 거기에다가 그 떡고물도 안 되는 그 약간의 그 콩고물 가루 같은 전술핵을 굳이 왜 우리한테 가지고 와야 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사람들 사고방식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말을 하려면 전시작전 통제권을 가져오라고 말하는 게 먼저예요. 그러니까 전시작전 통제권 가져오는 건 반대. 미국이 우리나라를 떠날 수도 있다 이렇게. 그러면 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미국이 가장 많은 핵을 갖고 있다고는 하지만 국제적으로 핵 확산 금지 그건 세계적인 추세잖아요. 그래서 지금 북한한테 그렇게 압박과 제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태가 되는데 조원진 같은 대당의 그 단식하시는 바로 그분은 심지어 우리도 핵 갖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자유한국당에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 곰돌이 아저씨 며칠 전에 병원 갔다고 하던데요. 에이, 씨, 며칠이나 굶었다고, 씨. 유전자가 달라, 씨. 원래 곰돌이는 한겨울 내내 굶어도 괜찮은데, 확실히 사람인가 보네요. 아직 겨울이 안 됐잖아. 아니, 트위터에서 그런 사진 본 적 있어요. 단식 투쟁하지 않는 김상조 공정위원장과 단식 투쟁 중인 조원진의 사진을 비교하면서 누가 단식 중인 거였냐고요.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명박이 포토라인에 서냐 안 서냐 가장
유력하고 쉬운 방법은 뭐라 그랬죠? 주 기자가? 다스가 누구 거예요? 그렇죠. 그렇긴 한데 그것은 그거고 지금 대통령으로서의 불법성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직접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이버사 증편에 관한 문제거든요. 사이버사의 숫자가 너무 적어 그 증편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했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뭐가 문제냐면은 정권 가진 자들과 대표적으로 왜 선거법 위반도 그런 부분이잖아요. 네. 당사자 알았냐 몰랐냐처럼 이명박이 사이버사 증편에 있어갖고 사이버사가 그러니까 민간인에 관련된 디익조사를 하고 이런 걸 하는 불법성이 있는 걸 알았냐 몰랐냐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그게 애매모호한 지점이 있었어요. 쉴드가 난 몰랐다. 사이버사는 그냥 사이버사령부에서 하는 역할만 하는 줄 알았다고 하면 되는데 네. 그 다음 두 번째 나온 문건에는 이명박이 사이버사의 그 불법성을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서류가 나왔다는 거예요. 모르고서는 할 수 없는 지시를 내렸다는 네. 거죠. 예. 이게 사실 정치 관련된 수사에서 지휘자가 알고 했느냐 모르고 했느냐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것 때문에 대부분 혐의 무혐의 이게 판가름이 나는데 요번에 이게 두 번째 정편 지시를 했다는 건 너무나 명백한 증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증원 지시한 게 2010년이었는데 그 다음에 증원 지시를 한 게 2012년인데 2012년이 무슨 해죠? 그 당시에 총선 대선이 있었어요. 연이어서. 예. 그러니까 총선 대선을 앞두고 증편하라고 지시했다면 이것은 사이버사의 대선 개입, 총선 개입, 선거 개입 이런데 의도를 갖고 지시했을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명백한 의도성을 그거예요. 갖고 지시한 거죠. 지난 1일 국방부의 사이버사령부 댓글 사건 재조사 태스크포스는 2011년 1월 8일부터 2012년 11월 15일까지 KJCCS 한국군 합동지휘 통계 체제와 인트라넷인 국방망을 통해 사이버사령부에서 청와대로 보고된 문건 462건을 발견했다고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때 북한의 대남 심리전 방어 목적으로 설립된 530 심리전단이 본연의 임무에서 일탈해 유명인들의 SNS 동향, 4.27 재보궐선거 당선 결과, 광우병 촛불 시위 관련 동향 등을 주요 군 작전망인 KGX를 통해 청와대에 1일 사이버 동향으로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문건은 이 기간 내에 있는 2012년 2월 1일 이 전 대통령이 군 사이버사 인력 증원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군 사이버사의 불법 댓글 공작과 이 전 대통령의 연관성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사실 이것도 웃기잖아요. 나는 성질 같으면은 당연히 알고 그랬겠지. 근데 그게 법적인 증거가 없어. 예를 들면 BH 뭐 보고사항 또는 이제 이렇게 했잖아요. VIP 지시사항 그런 게 나와도 법정에서 실드를 쳐버려. 그런 경우 많았어요.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듣다 보면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했다는데 대통령은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권력자들이라는 게 이명박이는 정말 비열했던 부분이 나중에 불법성이 드러날 것을 염려해가지고 자기 흔적을 상당히 안 남겼다고 볼 수 있거든요. 정황적으로 보면 청와대에 계속 직보를 했는데 그 직보한 것들 중에 문건 462건이 발견됐다. 그런데 이명박이가 지시한 건 맞아. 사이버사 인원들을 증원해라 했는데 이미 그 당시에 민간인 사찰이라든지 SNS 동향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명박은 분명히 보고 올라온 걸 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총대선이 있던 그 해에 증원해라고 이야기했으면 불법성을 대통령이 대놓고 지시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명박이 그 당시에 불법성이라는 것 자체를 모르고 했다고 면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거나 자기가 필요해서 이전에 사이버사령부에서 그런 댓글 작업을 했다는 거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더 많이 인력을 보강해서 해라고 지시했다면 그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피해갈 수가 없는 거죠. MB 입장에서는. 다스와 함께 포토라인에 예쁘게 서는 걸 한번 봐야겠네요. 그 반대편엔 주진우 기자가 있습니다. 씩 웃으면서. 추명호 씨가 결정적인 증언을 했어요. 검찰 조사할 때. 이거 진짜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이게 우병우는 당장 구속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사안이에요. 또 새삼 또 말하는 게 입 아프긴 하지만 간단히 말해서 나는 국정원의 국장으로서 우병우에게 직접 비선 보고했다고 진술을 한 거예요. 우병우 이제 끝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 그 남재준 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바지 원장이었다는 의혹이 많았잖아요. 그게 사실로 확인된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웃겨요. 시스템 속에서 어떤 장을 만들어 놓은, 예를 들면 지금 서훈 국정원장이 패싱되고 국정원의 누군가 간부가 청와대에 있는 조국 수석한테 보고를 한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불법성인지 느껴지죠. 이렇게 그 생각을 하면. 근데 이제 추명호는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나는 최순실한테 보고한 적은 없고 우병우한테는 했다.
사실 그게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야. 어차피 우병우가 최순실한테 보고를 했는데, 근데 우병우는 최순실 몰랐다고 한다? 아직까지도? 그러면은 최순실 동향에 대해서는 보고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권력자들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서로 감시하고 이런 체제가 있어가지고 우병우가 최순실은 박근혜와의 친분 때문에 그 1인이 국정농단 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우병우도 권력을 사유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정원으로부터 국정원장을 패싱한 상태로 정보가 올라오면 이거를 쥐고 있는 상태로 박근혜에게 보고도 안 하고 최순실에게 보고도 안 하고 자기의 권력을 부린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우병우는 왜 이번에 국정농단 재판이나 구속영장 관련해갖고 청문회 나와서도 그랬잖아요. 자기는 최순실 모른다고. 근데 자기 장모랑 최순실이랑 친해. 절친. 공교롭게도. 벗은 발로 뛰어나가는 절친이래요. 그런 관계들을 보고 있으면 정말 가당치도 않은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우병우 입장에서는 정말 사는 게 재밌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이게 뭔가 실제 현실 세계를 대상으로 바둑을 두는 거잖아요. 정보의 최정점에 서가지고 검찰에서 올라오는 수사 정보와 국정원의 사찰 정보를 양손에 쥐고 머릿속에서 상상하는 대로 수를 뒀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렇게 자기가 덮고 싶은 거 덮어주고 밝히고 싶은 거 밝혀서 처벌하고 사람들 내려앉히고 하면서 얼마나 재밌었을까요? 상상 속에서나 가능한 건데. 근데 저는 반대쪽의 심리를 한번 분석해보고 싶어요. 지금 막 추명호네, 전에 유성옥이네, 이런 사람들 있어요. 신승균이네, 이런 사람들. 국정원에 있던 심리전단장, 국정원 국익전략실장, 이름도 정말 거창하다, 국익전략실장. 그런 새끼들이 댓글 달고, 이 새끼들. 근데, 그러니까 우리는 개개의 어떤 실체를 모르지만, 그 당시 관련했던 담당자들, 특히 간부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럴까요, 과연? 아니,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에는 검찰 수사에 쓰나미가 몰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추명호도 마찬가지지만, 중형을 피하기 위해서 나는 사실 허수아비 불과해요. 시킨 거에 불과해요를 말을 하려고 하는 일종의 개인 플레이가 이제 시작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생각해봐요. 정권이 바뀌었어. 그래서 자기들이 불법성을 인지 당연히 하죠. 왜냐하면 그게 이미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도 인지가 됐던 사건이기 때문에 불법성이 명백하다고 느끼는 사건들이에요. 근데 그 사건들에 대해서 불법적인 일을 해놓고 나서 내가 처벌받기가 그러니까 최소한 징역 1, 2년 하고 끝나고 나오면 되는데 중형이 막 떨어질 것이 또는 그러니까 내가 보기 이 사람들은 실형을 피해보고자 하는 의도가 가장 크겠죠. 근데 그 지시를 우병우가 해서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식으로 피해 가려면 이제 우병우가 빠져나갈 길은 점점 봉쇄가 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뉴스 있었죠.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게 알고 보니 국정원에서 세팅해놓은 가짜 증거였다는 거. 그게 밝혀지기 전까지는 이게 검찰이 국정원을 수사하는 그 태도 자체가 검찰로서의 어떤 형식적인 정직함? 이 정도 선이었다면 그 이후로는 이 새끼들 다 죽여버려야지라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검찰 조직 입장에서 정말 이렇게 제가 검찰 조직이었으면은 진짜 하루는 밤새서 술 먹었을 것 같아요. 너무 열받아가지고. 이게 기만을 당해도 그냥 보통 기만을 당한 게 아니거든요. 그 당시에 가짜 증거를 압수수색했던 그 당시에 검찰청장이 최동욱 총장이었고 수사부장 검사가 윤석열 부장이었잖아요. 그 사람이 국정원하고 짜고 고스톱을 쳤다 놓고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렵겠죠. 그러면 이게 진짜 검찰이 제대로 속은 거라면 검찰 입장에서는 정말 이렇게 물론 말로 표현하기 힘든 부들부들 진짜 이렇게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상황인 거거든요. 이거를 그러면 검찰이 어떻게 해소를 하겠습니까? 국정원을 진짜 자기들 역량으로 할 수 있는 칼질은 모두 다 할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 국정원 간부들이 전직 국정원 간부들이 느끼는 공포감도 대단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모든 게 통째로 날아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거기는 명령 체계에 있잖아요. 윗사람 중에 누가 했단데 이제 추명호 같은 경우는 빠져나갈 수 없는 게 지가 국정원에서 수집한 정보들을 비선을 통해 가지고 우병우한테 보고 라인이 아닌데 보고했다는 것이 이제 드러난 거지만 그래도 판사나 이런 사람들을 정황적으로는 네가 그랬다는 게 잘못인 건 맞아. 그런데 우병우나 이런 사람들이 어떤 권력의 관계도로서 이거를 하려고 했던 부분이 참작되어서 감형의 요지는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빠져나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정말 이 악랄하다고 느끼는 건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자 국정원 직원들을 삼천교육대식으로 일종의 정신무장을 시켰더만요. 그러니까 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국정원 직원별로 이제 교육받는 시스템이랄까 일정표를 짜가지고 다음 달에 할 사람, 그 다음 달에 할 사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먹봉 드는 거 있죠. 체력단련 미몽으로. 진짜로요?
그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국정원 직원들이라고 하는 게 물론 내가 뭐 체력 단련이라든지 뭐 정신무장 이런 게 또 필요하겠지만 대통령이 바뀌자마자 얼마 안 있다가 국정원 직원들을 물론 너희들이 가서 뭐 전 정권 사람들 잡아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진 않지. 말하자면 정신무장이라는 이유로 뭔가 좀 빡센 걸 한번 보여주면 그리고 나서 남한 내에 대한민국 내에 지금 암약하고 있는 모든 빨갱이 찾아내는 것 우리가 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뭔가를 심어주는 거예요. 동지의식 같은 거. 그러니까 그러면서 뭔가 좀 분위기를 약간 눈치채게 만들고 계속해서 충성하게 만들고 나쁜 짓 하게 만들어서 잘하는 놈 승진시켜주고. 그러니까 그 방식을 참 재밌지 않아요? 국정원 직원들 데려다가 웃장 까게 하고 먹봉 들게 하고 군대 갔다 온 사람 해봤어. 유격장에 가면 시키잖아 그거. 그 노량진 고시촌에서도 9급 준비하는 사람, 뭐 7급 준비하는 사람, 뭐 고시 준비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 중에서도 국정원 준비하는 커리큘럼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도 정말 고시 준비하는 기분으로 막 그 운동과 공부를 병행하면서 열심히 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체력 단련한다는 명목으로 그렇게 했다면 와, 좀 체력 단련은 아니 정신무장이지. 정말 정신무장인데 어쨌거나 댓글을 달더라도 정신력은 필요해요. 사실 체력이 정신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손가락이 움직이는 거니까 그 이해는 하는데 그런 방식을 도입했다는 게 좀 근데 제 친구도 국정원 들어간 애 하나 있거든요. 네. 근데 남자인데 170이 안 돼요. 그러니까 키가 작은 편이라서 필기시험보다 실기시험에 그렇게 목을 매더라고요. 그게 실기 때문에 떨어지는 게 거의 없는데 그렇더라고요. 말도 안 돼요. 왜요? 국정원 직원은 주 임무가 지들 말하면 미행인데 키가 작아 유리하지. 나는 그 먹봉 체조 그게 이런 효과가 있다고 봐. 너 가서 먹봉 체조 할래? 손가락으로 댓글 달래. 대비 효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뭐 국정원 관련한 뭐 사람들 추선이 포함해가지고 국정원 간부들 여러 명이 영장 기각됐잖아요. 네. 나는 오죽했으면 그게 하도 열받으니까 민주당 의원들이나 야당 그 민주 쪽 국회의원들 아니 그런 분들이 막 법원을 욕하겠어요. 웃기는 새끼들이 예를 들면 그런 거야. 범죄가 더 작은 사람은 구속시키고요. 범죄가 더 큰 사람은 구속 안 시키고 서로 간에 그 뭐랄까 중간 평균이 없어. 그러니까 증거 인멸과 조작이 주 업무인 사람을 구속시키지 않고 있는 거죠. 그게 그 순간적으로 욕이 나올 뻔했어요. 해요 괜찮아 시원하게. 내가 평가해서 내가 욕 감별사야. 시원하게 평가해서 이거는 흐름상 맞지 않다 하면 제가 다 잘라드립니다. 이미 삼켜버린 걸 뭐 굳이 그런 얘기가 있죠. 꽃은 꺾지 말고 꺾었으면 버리지를 말고 버렸으면 줍지를 말고 말 삼켰으면 뱉지 마십시오. 자 국정원 우리 어렸을 때는 남자애들한테 굉장히 로망인 것 중에 하나예요. 정보기관치고. 근데 그게 이제 한국의 국정원은 아니고 뭐 CIA나 FBI 그러면 어렸을 때 막 정보 요원들 막 해가지고 007 상징이잖아요. 그 첩보 요원 스파이 뭐 이런 게 상징인데.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국정원은 그 이름 자체가 저는 존재하면 안 된다고 보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국정원이라는 이름을 김대중 대통령 때 지었다고. 버리기 좀 그렇지 않냐. 오염시켰다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일을 제대로 해야지 이름을 지키면 뭐해요. 차라리 지들이 뭐 밖에 돌아다니면서 왜 국정원 직원들은 다른 회사로 위장하거나 또 그냥 직책 이런 거 없고 이름만 있는 명함 갖고 다닌다고 이렇게 있잖아요. 무슨 뭐 사업. 맞아요. 그 생수회사 이거 배달원 이런 명함 들고 다니고. 저도 그 명함 받아본 적 있어요. 분명히 데려온 사람이 국정원 직원이라고 데려와서 인사를 시켰는데 명함은 이상한 회사의 이름이 돼 있더라고요. 지금 최근에 이제 서울은 국정원장이 그랬다고 하네요. 국정원 직원들 일체 다른 외부와 연락하지 말라 엄명이 들어졌대요. 이게 이제 국정원 직원인 줄 아는 사람들이 궁금해 전화해보면은 당황하고 받고 그러면서 연락하지 마시라고. 올 연말까지는 그럴 거다. 그러니까 그쪽 사람들 입장에서는 올 연말까지는 국정원 관련한 광풍이 불 거다라는 걸 직감적으로 갖고 있는 거죠. 한때 로망이었던 그런 분들이 이런 게 좀 그런 모습 보여주셔야 되겠습니까? 자, 어쨌든 국정원은 재사용 불가능하다, 재활용 불가능하다 이런 게 일반적인 평가인 것 같고 알겠습니다.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눌러주세요. 세월호 의혹 시리즈는 새가 날아든다 제2채널에서도 동시에 업로드됩니다.
광고가 불편하신 분들은 새가 날아든다 제2채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새날, 새가 날아든다 등으로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제 다시 세월호다. 21번째 시간입니다. 공순주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시고. 최근에 이철성 경찰청장이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 왔어요. 눈시울을 붉히더라고요. 네. 물론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는 쇼하고 있네 이렇게 뭐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정권이 바뀐 효과를 실감해요. 네, 그거는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서 그 세월호 관련한 집회 경찰들이 무작위로 막 탄압하고 진압하던 그 시간들이 생각해 보면 이런 걸 상전벽해라고 합니다. 그런 느낌을 이제 받고 그러고 최근에 또 국정감사 보니까 이정현이 세월호 보도 외압 요거에 대한 그 윤석열 지검장의 이야기를 좀 듣고 그러더만요. 그 수사는 다 끝나간다고 하고. 근데 이제 문제 핵심은 촛불 일주기가 곧 오기도 합니다만 세월호 진상규명에 이제 삽을 뜨는 부분이 중요한 건데 네. 지금까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준비 단계였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세월호 일기 특조위는 거의 뭐 유명무실화 물론 열심히 노력하셨지만 네. 어떤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끝냈다고 볼 수는 없고 그것도 일종의 탄압이었고 다음 달이면 이제 제2기 특조위 관련한 법안이 뭐 우선 처리 안건으로 처리되고 거기도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자유한국당은 끊임없이 방해를 할 거고 신기하죠. 난 근데 가장 궁금한 게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쪽에서 세월호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느낌을 받거든요. 네. 마치 그 터부 금기 이런 느낌이에요. 네네. 그들한테는 예.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전에도 뭐 항상 생각을 하던 건데 그 세월호 진상규명을 방해한 이유가 보호의 최종 목적이 박근혜가 아니라는 거를 이제 몸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가 탄핵이 되더라도 밝혀지면 안 되는 게 이제 박근혜 가장 대표적인 게 행적, 당일 행적은 밝혀지면 안 된다. 탄핵이 되더라도. 그러니까 그들의 행동을 보면은 밝혀야 되는 거잖아요. 저도 궁금하긴 합니다, 심히. 그러니까 우리 생각 이상으로 너무 발끈하니까 네. 신기하고 이게 뭔가 자기들한테는 세월호가 확실히 트라우마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어떤 내막을 알고 있던 모르고 있던 간에 네, 그렇죠. 그것만큼은 밝혀지면 안 된다 이런 느낌까지 갖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시작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 해주실 이야기. 오늘은 이제 9시 30분이라는 시간이 이제 밝혀지고, 우리가 끝도 없이 이제 밝혀지진 않았지만, 사실, 이제 뭐, 이거는 정말 사실인데 너무 이상하다 했던 부분들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드리고 이제 지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나름 그냥 제목을 음모론 같은 사실들이라고 해서 준비를 좀 몇 가지 해왔습니다. 음모론 같은 사실들. 네.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이번 세월호 에피소드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세월호, 음모론 같지만 확인된 사실들입니다. 음모론처럼 보이지만 예. 팩트. 네, 팩트. 네. 예,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싹 정리를 하고 나서 쭉 다 읽어보는데, 이건 너무 음모론 같은 거죠. 네, 일단 제가 저번 시간에 잘못 말씀드린 게 하나 있어서, 네. 저번 시간에 제가 청와대 서류에 대해서 세월호 위치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가 병풍도를 관매도라고 잘못 말씀을 드렸어요. 저도 방송을 보다가 깜짝 놀라서, 근데 제가 이제 그 세월호 특별법이나 아니면 요 9시간 30분 관련돼서 밝혀지고 나서 정신을 좀 못 차리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이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러니까 그게 네. 방송하다 보면은. 네. 인식을 못한 상태에서 잘못된 팩트가 바로 나가기도 해요. 근데 할 때도 네, 몰랐어요. 그런 경우가 꽤 있어요. 예. 네. 죄송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 네, 병풍도입니다. 수정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항상 의문이었던 너무 가짜 같은 뭐 사실 확인된 거를 좀 순서대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첫 번째가 제가 저번 시간에 설명을 잠깐 드리다 말았던 게 그게 있어요. 그 항행경보 그때 왜 처음에는 확인을 해서 8시 반으로 적었는데 문제가 되니까 인터넷 뉴스를 보고 자기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적었다라고 해서 이제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뒤에 더 이 사람이 인터뷰를 4월 30일 동안 몇 차례 더 인터뷰를 한 게 있어요. 근데 그 뉴스를 보고 했다는 말 이후에도 인터뷰를 했던 게 이 사람은 본인 신분까지 밝혔어요. 인터뷰를 하면서. 그래서 국립해양조사원 해도수록과 정우진 씨 라는 분이 직접 자기가 8시 30분이라는 얘기를 해경한테 분명히 확인을 했다고.
2번이나 인터뷰를 했어요, 본인이. 그리고 자기도 직접 그 연락이 8시 30분이라는 연락이 해경 쪽에서도 오기도 했고, 자기가 9시 40분에서 50분쯤 전에 해수부 상황실로 전화를 해서 확인까지 했다. 예, 그래서 이거는 그냥 루머라고 해서 지나갈 일이 아니고 본인이 이렇게 여러 차례 그 얘기를 하면서 정확히 그 8시간 30분이라고 들어서 확인을 해서 정확히 기재를 했다고 여러 번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요거는 8시 30분으로 확인된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밝혀지지 않았던 이제 의문 부분이 세월호 침몰 당일이에요. 세월호 침몰 당일날 그 학부모님들이 이제 연락을 받고 단원고로 이제 달려가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아는 학부모 중에서 한 분이 한 10시쯤에 이제 단원고에 도착을 했다는 거죠. 근데 10시에 단원고에 도착을 했는데 방송국 차량, 중계 차량들이 이미 다 설치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방송국 차량들은 안산 부근에 있었던 차량들이 아니고 다 서울에서 올 수밖에 없는 차량들이라는 거죠. 확인을 해보니까. 근데 10시면 이게 이제 그 외부에 알려지는 게, 뉴스로 해서 알려지는 게 한 9시 20분, 뭐 그쯤이거든요. 그러면 이 방송국 차량들은 물론 그 전에 서울에서 출발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서울에서 안산까지 오는 건데. 근데 그러면 10시쯤이면 아직 중계 차량이 그 소식을 듣고 이동을 했다고 해도 출근 시간이니 도착을 하기는 조금 무리가 되는 시간일 것 같은데 벌써 세팅을 다 해놓고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죠. 3사가 다예요? 아니면은 3사가 다. YTN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 이제 모임 분 중에서 한 분인데 계속 이거를 계속 말씀을 하세요. 지금도. 이거 좀 이상하다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수사도 당연히 안 듣고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도 생각을 하기에 이 사람들이 그러면 몇 시에 지시를 받았는지. 예, 그거는 좀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좀 짚어넘어야겠는데. 예.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정치적, 사회적 분위기 중에 하나가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이었어요. 그렇다면 이런 정황들로 보면은 뭔가 이게 굉장히 큰 이슈가 돼야 된다는 어떤 그 느낌이 좀 있잖아요. 예, 찍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 중계차를 파견할 수 있는 방송국이나 그런 데서 다 미리 보내서 이제 찍을 준비를 만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말씀을 계속하세요. 이해가 안 된다고. 누군가에 의해서 방송사들로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그 이야기가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예. 예. 근데 그냥 보통 저희가 생각을 하기에도 9시 한 뭐 조금 넘어서 전으로 들었다고 해도 안산에 그 출근 시간에 그러니까요. 1시간 안 도착을 할 수 있었을까? 그거는 참 의문입니다. 일단 사실입니다, 이거. 예, 그 다음에 이제 항상 자주 얘기했던 게 해경이 세월호에 대해서 침수라고 먼저 신고한 사람은 누구도 침수라고 얘기하지 않았는데 침수라고 먼저 언급을 해서 전 기관에 이제 퍼뜨렸던 내용이 하나 더 있었죠. 배가 침몰 중이다가 아니고 침수 중이다. 근데 그 신고했던 음성 파일 중에서는 어디에도 침수라는 얘기는 없어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증거가 없는. 예. 근데 그 음성 녹취록에는 다 남아있는 사실. 해경이 먼저 침수라고 얘기를, 이건 그럼 누군가한테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 신부님이 그전에도 얘기했고, 저희도 항상 우려가 되는 게 어떤 다른 지휘 라인이 하나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의심이 되는 부분이, 요 부분이 좀, 그런데 일단 사실인데, 침수라는 걸 과연 어디서 들었느냐가 문제고, 그 다음에 그 얘기 있잖아요. 선원들. 17일날부터 선원들이 피의자로 그 신분이 전환이 되고 나서, 피의자 신분으로 선장을 해경집에서 재우고, 선원들을 여관에서 합숙을 시키죠. 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17일날 그 목포지청의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이제 구성이 돼요. 그래서 그 목포해경의 수사계장 이경두가 목포해경서 수사과 박동현에게 선장을 여관으로 보내라고 지시를 합니다. 이 지시는 어떤 검사가 내렸는데 문제는 이 지시한 검사가 누군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박동현 검사는 피의자인지 몰라서 자기가 여관으로 데려갔다는 얼토당토한 거짓말을 하죠. 피의자인지 모르고 참고인인 줄 알고 자기는 그러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경두가 여관으로 데려가라고 지시를 했는데 문제는 요거에 대해서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한테 물어봤어요. 왜 피의자 신분인데 여관에서 합숙시켜 서로 입맞추기를 하게 만들었냐. 그러니까 황교안이 뭐라고 했냐면 당시에 그 선장이 다쳐서 너무 심한 통증을 호소를 했다면서 선원들하고 같이 있기를 원했대요. 어머 친절하죠. 피의자인데 선원들과 같이 있기를 원해서 여관으로 보내려고 했는데 뭐 기자가 따라와서 어쩔 수 없이 해경집에서 재웠다. 근데 이게 자체가 말이 너무 안 되는, 피의자를 합숙시키면서 입을 맞출 수 있게 아예 그냥 판을 이제 깔아준 거잖아요. 그리고 그 CCTV 지워진 것도 역시. 근데 문제는 CCTV가 지워졌다라고 하면 CCTV 자체는 확보를 하지 못하더라도 그 시간에 아파트나 아파트 주변 또는 그 주변에 있는 차량의 블랙박스를 통해서 누가 들어갔다 나왔는지는 조사할 수 있어요.
그쵸. 요것도 조사 전혀 안 됐죠. 그냥 CCTV만 삭제됐다 끝. 추가 조사 없었어요. 맞아요. 엄청났죠. 네네, 없었어요. 그리고 해경들이 지금까지 거짓말했던 거, 해수부도 그렇고, 완전히 최초에는 세월호 항적도가 없다고 거짓말했어요. 해수부가. 그리고 그 해경이 703호기 고정이 녹취록 없다 그랬고, 진도 VTS 21번 채널 녹취록 없다 그랬고, 이거 다 확인됐죠. 기억의 세포가 되살아나네요. 네, 그쵸. 이거 처음에는 다 거짓말했던 게 나중에 밝혀져서 있다라고 나중에 이제 그 해명을 했던. 그리고 아직 공개하지 않은 녹취록도 물론 있고, 그 고정이 그 헬기들이 현장에서 그 VHF 123.1번으로 해서 교신을 했는데, 요거 지금 없다고 했는데 이것도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 말고도 밝혀지지 않은 게 아직 많다. 근데 이들은 끝도 없이 처음부터 거짓말을 계속했다는 사실. 그리고 또 하나가 국정원 관련돼서 세월호 지적사항의 첫 번째 사실인데 아직 안 밝혀졌죠. 이거 왜 나왔나? 두 번째가 선원이 해경 목포서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정원 조사를 따로 받았다는 의심되는 문자가 있죠. 국정원 이제 조사받을 거라고 왜 그 김영호 이양사가 아내한테 보낸 카카오톡 여러 번 이제 소개가 됐잖아요. 그래서 왜 그 선원들을 해경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이 한 번 더 따로 조사를 왜 어떤 이유 때문에 했는지 아직 안 밝혀졌고, 국정원이 세월호 실소유주 여부도 역시 충분히 의심이 되고 있는데 안 밝혀졌고, 또 하나가 국정원 그 국가 동원물자 지정 관련, 저는 이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에서 청해진 해운이 배를 뭐 한두 척을 했던 해운사가 아니잖아요. 그전부터 여러 지역에서 배를 계속 운항을 했던 그 사람들이에요. 그전에는 오하나마호가 있었잖아요. 근데 국정원의 국가 동원물자 지정 관련을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밝혀진 거는 청해진 해운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뭐 예를 들어서 국정원이 그것 때문에 뭐 우리 허락도 없이 니네들 마음대로 허가 받고 출항한다고 해서 화가 나서 보이콧 시켜서 뭐 그러니까 출항을 딜레이를 시켜서 하루에 500만 원 정도 계속 돈을 써야 되는데 이게 계속 늘어져서 손해가 좀 발생이 됐다. 그러니까 출항 자체를 늦게 만들었다, 일부러. 이거는 근데 이거 국정원 동원물자 지정이라는 거 저는 모를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해운업자들이 우리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배가 지정이 됐다면 거기 규정에 대해서 이제 그 맞춰서 그 뭐 준비를 한다거나 해가지고 출항을 하면 되는데 그냥 말도 없이 국정원한테 그 프로그램에서는 그랬어요. 찍혔다고. 청해진 해운 직원들이 찍혀서 일부러 국정원이 출항 못하게 막고 있는 거라고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좀 확인이 돼야 되는 것 같고, 가장 큰 게 RCS 요새 얘기 다시 나오더라고요. 그 마티즈 그 국정원 그 직원분도 사망 관련돼서 다시 나오던데, 일단 요 프로그램도 지금 뭐 학생 그 단원고 학생들하고 통화했던 내용 다 삭제되고, 그 주위의 지인분들도 삭제된 게 있었죠. 분명히 증언은 있으니까 확인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때 기억나는데. 네. 그 물속에 배 안에 잠겨서 일부 그 카톡이나 이런 걸 보낸 학생들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왜 그 당시엔 그게 안 들어갔을까 하던 그 지점에 그때 의혹 중에 하나가 네. 세월호 사고 난 지역을 삥 눌러가지고 네. 그 기지국 이런 데를 아예 정지시켰다 이런 이야기 설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제가 뭐 이제 다음 주부터 제가 해군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말씀드리는 요 부분에 또 해군은 군 관련은 다 뺐어요. 제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려고. 근데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해군 함정에 제밍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전파를 방해를 차단한다거나 통신 그런 이제 전자파를 차단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적 공격, 상대편이 나를 못 알아보게 또는 신호가 가는 거를 차단을 해서 자기 위치나 그런 걸 노출시키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그거는 전자파를 차단을 할 수가 있어요, 실제. 그게 큰 공연장 어디 제가 알고 있는 곳도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다, 쓰려고 마음 먹었으면. 근데 그건 아직 확인이 일단 안 되는데 일단 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세월호 유가족분들 나오셔서 했던 말 중에 지금도 소름 끼쳤던 거는 어떤 메시지를 받았는데 그게 눈앞에서 지워지는 걸 본 적이 있어요. 네. 맞아요. 그 말씀하신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다 너무 그때 뭐 경황이 없으니 착각할 수도 있겠다라고 저들은 다 넘겼지만 그걸 다 100%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RCS 시스템이 세월호 관련해서 써먹었을 가능성이 있다? 있어요.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제일 좀 저희가 수상한데 근거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게 교감 선생님 목포 해경 조사 과정이에요. 그분 돌아가셨어요. 그죠, 자살하셨죠. 그 목포서에서 처음 이제 조사받고 다음 날인가 자살을 하셨어요. 근데 목포 해경서에서 선원들을 먼저 데려가서 취조를 하는 게 아니고 교감 선생님이 제일 먼저 조사를 받으셨어요. 목포 조사기에서 선원이나 뭐 해운사가 아니고
그래서 조사를 받으셨는데 왜 이 과정에서 증언 나왔잖아요. 목포 해경이 이제 그 진술 과정에서 폭언을 하는 거를 들었다라는 그거를 이제 고생이 전에 방송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날 자살을 하시잖아요. 진도 실내체육관 뒤쪽으로 가셔서 언덕에서. 근데 제가 이제 보기에는 이 분은 처음에 이제 뭐 파파이스를 보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혼자 이제 헬기를 통해서 구조가 됐는데 이제 수백 명의 학생들이 배 안에 있다는 게 이제 너무 이제 얼떨결에 자기도 구조가 되긴 했지만 네, 그게 이제 용납이 안 되셨던 분인 것 같아요. 행동을 하는 거 보면. 왜냐하면 서거차도로 옮겨졌는데 다시 우리 학생들 어떻게 됐는지 좀 가봐야겠다고 해서 다시 침몰 현장으로 가거든요. 배를 타고. 배를 타고 침몰 현장으로 가는데 이 정도 분이면 왜냐하면 세월호가 뭐 최대 침몰 후 72시간이 그 구조 골든타임이니 제가 교감 선생님이었다면 그러니까 당장 가슴에 뭐 이렇게 가책을 느끼고 죽고 싶더라도 일단 확인은 할 것 같아요. 이게 학생들이 더 구조가 되는지 아니면은 구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지 아니면 정말 배 안에 있는 학생들이 다 죽은 건지를 확인을 할 것 같아요. 저는 기다려서. 근데 이걸 그냥 생뚱맞게 그냥 자살을 하신 거죠. 그게 왜 세월호가 출항할 때 있어가지고 결정했다는 분이 교감 선생님. 예, 그 출항 반대한다고 문자 보내셨던 분이 그분이에요. 교감 선생님. 오히려요? 네, 반대한다고. 왜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도 많아요. 네네. 그 세월호를 출항함에 있어가지고 네. 책임자를 이제 나중에 출항을 고집했다고 알려졌군요. 반대. 예. 날씨가 좋지 않으니 반대한다고 해서 그게 이제 요 교감 선생님이시거든요. 근데 이 정도 책임감이 있으신 분이라면 힘드시더라도 지켜봤을 것 같아요. 예, 당신 같았으면. 근데 생뚱맞게 갑자기 자살을 하셔서 그리고 그 이후에 파파이스에서 확인하셨던 것처럼 조서가 좀 앞뒤가 안 맞게 여러 장의 조서가 있을 건데 지장도 2번 찍혀져 있는 것 같고 페이지 수도 다르고 내용도 중간에 잘려 있는. 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뭐 의혹을 규명한다고 하는 방송은 사실 아니고 네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런 식의 의혹을 제기해 놓으면 특정해서 조사하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청와대에서 고소를 해서 이제 그 검찰 소사도 들어가셨다고 하니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인데 이제 너무 딱 보면 음모론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예, 그러나 팩트. 네, 팩트. 그래서 진짜 한 가지 제가 의심되는 게, 그 조사했던 사람이 해경이야, 국정원이야,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해경이 교감 선생님을 그냥 학교 인솔자일 뿐인데 그렇게 닥달을 하면서 폭언을 하면서 조사를 할 리가. 맞아, 그럴 이유가 없어요. 없잖아요. 그리고 반대까지 했다면, 출항 반대까지 했다면, 해경 입장에서는 전혀 조사할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목포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감 선생님을 직접 조사했다는 사람도 신원도 나와야 될 거고. 그거 누군지 모르죠. 지금 하나도 안 밝혀졌어요. 그게 이제 폭언도 나중에 증언이 됐고 교감 선생님 자살하시는 바람에 그게 다 그냥 어떤 사람이 조사를 했는지도 아직 밝혀진 게 없습니다. 일단 그렇고 그다음에 탑승객 탈출 관련해서 그게 우리 왜 처음에 그 얘기가 너무 이상했던 얘기인데 그거 너무 가짜 같아 해서 없어진 얘기가 그 얘기가 있었어요. 그 여자 선원 배 버리라고 명령 받았다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그 로이터 통신 그 외신 기자가 직접 선원들 인터뷰를 해서 확인한 내용이 이제 기사로 나왔던 건데 요 부분이 있었고 9시 50분까지 계속 가만히 있으라고 방송을 했죠. 그러고 나서 그 선원은 이제 살아서 이제 탈출을 했고 그다음에 선원들이 탑승객들 탈출시키려는 전혀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죠. 그렇죠. 예, 그리고 1, 2, 3정은 선원만 구했어요. 예.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9시 50분에 9시 50분까지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을 했다라고 하면 배에 이제 물이 차고 있을 때예요. 근데 이 선원이 그 4층을 통해서 이제 그 탈출을 했다고 했는데 4층이 이제 물에 잠기면서 잠수를 해서 밖으로 나와가지고 구조가 기절한 상태에서 구조가 돼서 뭐 심폐소생술을 받았다 1, 2, 3정에서 그 얘기를 하는데 혜성이란 분이죠? 강혜성 씨, 맞아요. 영업계 직원 강혜성 씨인데 근데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게 9시 50분까지 이렇게 가만히 있으라 방송을 하면 자기 눈에도 물이 들어오는 게 보일 거예요. 소리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나겠죠. 주위 사람들이 물이 들어오는 게 보일 건데 그거를 계속 끝까지 가만히 있으라고 하고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탈출할 수 없을 때 마이크를 놓고 물에 떠밀려서 자기 말로는 그래요. 물에 떠밀려서 4층으로 올라가가지고 바다로 입수를 해서 밖으로 탈출을 한 거거든요. 왜 물에 떠밀려서 다른 사람 못 나오고 지만 나와?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9시 50분까지 가만히 있으라고 방송을 했다는 거는 사람들이 더 이상 탈출할 수 없는 시간까지 방송을 했다는 거예요. 잡아두는 역할?
아직 이 사람은 뭐 검찰 구속되거나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책임이 그 역할이 아니더라도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을 했다는 자체가 너무 상식적이지 않은데 처벌을 아직 안 받았다는 거. 그러니까 수사를 하게 되면 네. 그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을 네가 자의적으로 했어, 누가 시켜서 했어가 또 조사가 돼야 되고. 예, 근데 이제 요거는 전에 저희 청문회에서 청해진의원회에서 방송을 하라고 지시를 받았다고 얘기를 했고, 그 이준석 선장의 진술서에서는 자기가 움직이지 않고 있으라고 방송을 하라고 지시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밝혀서 이 강혜성이라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좀 저는 책임이 있으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처벌을 떠나서 수사부터. 그럼요. 수사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그 김기춘에 대해서 제가 그 세월호 7시간 관련돼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NSC 회의에 참석했다고 딱 한 번, 오전에 왜 8시 반부터 9시 반까지 NSC 회의 있잖아요. 참석했다고 말한 부분이 딱 한 번이 나와요. 근데 그게 이제 뭐 내용은 크게 없어요. 그냥 NSC 회의 중에 자기는 테레비 봤다거든요. 세월호 침몰 사실 때문에 테레비를 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국회에서 한 말이죠? 네, 맞아요. 국회에서 한 말이 국정조사에서. 근데 제가 너무 이해가 이제 안 가는 게, 그래서 제가 이 김기춘이 얘가 정말 있었을까라는 의심이 드는데, 일단 이 사람 그 김기춘의 얘기를 좀 하나를 좀 말씀을 드리면, 뭐라고 이제 질문을 하냐면, NSC 회의에 19분에 이제 그 YTN, 이게 이제 다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 19분에 YTN을 보고 알았다고 하셨는데, 비서실장님께서 인지를 하신 것이 언제냐고. 그러니까 자기도 그때 그날 NSC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문자가 안보실에서 24분에 문자를 발송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김기춘은 9시 20분쯤에 TV를 봤대요. TV를 봤다고 해도 너무 웃기는 게 회의 중에 텔레비를 보면서 회의를 하진 않잖아요. NSC 회의가. 그런데 김기춘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회의 중에 그 세월호 침몰 사실을 알고 20분쯤에 NSC 회의실 옆방에 있는 테레비가 있는 방으로 가서 TV를 틀고 이러고 봤다는 거예요. 국가안보실 문자가 오기 전에. 그러면 누구한테가 보고를 받았다는 얘기고, 문자가 뿌려지기 전에 세월호 침몰 사실을 자기는 알고 있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추정이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그 원래 자기네들 우기던 대로 얘기하면 회의하느라고 세월호 침몰을 모르고 있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렇게면은 국가안보회의 정도 되면 제가 봤을 때는요, 휴대폰 못 갖고 들어갑니다. 네, 휴대폰 못 가지고 들어가는데 휴대폰보다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휴대폰 못 갖고 들어가는데 누군가 이야기를 해줬다면 휴대폰 같은 것을 사용해서 연락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하거나 미리 알고 있었거나. 그러니까 회의 중에 중간에 한 20분쯤에 텔레비를 틀어서 봤다라는 것 자체는 김기춘은 유일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 말만 들어보면. NSC 회의하는 사람들 중에서. 근데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우리 그 항상 말이 제일 많았던 게 저는 이게 기획자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유병원 잡자 기획자를 좀 밝혔으면 좋겠어요. 그러게. 예, 유병원 잡자, 기획자. 시선 돌리기. 예, 여론몰이 담당하는 사람이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뻥 터지자마자 오대양, 뭐 구원파, 뭐 이용욱, 뭐 정보수사국장, 이거는 사람들이 모를 때거든요. 이게 17일부터 시작됐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병원 잡자가 생뚱맞게. 그리고 그거를 항상 했죠. 검거 작전 전에 그 브리핑을 통해서 먼저 브리핑을 했다는 거. 어디 수색할 거야? 미리 이렇게 예고. 최근에 나온 보도들을 보면 메르스라든지 박남기 선생이라든지 각종 시국 사안들마다 청와대가 다 개입해 있거든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론의 동향이라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자기네가 무슨 정책을 할 것인지는 관심이 없어.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제일 궁금한 사람들이에요. 그 시스템으로 그냥 지금 지난 4년 동안 운영해 왔더만요. 네, 맞아요. 뭐 나쁜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우리를 욕하는지가 궁금한 사람들이에요. 그 관점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욕할 것 같으면 어디에도 다 있죠. 개입이 다 돼 있어요. 그렇죠? 욕먹을 것 같으면. 그래서 그 전원 구조를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MBC 때문에 그거는 너무 사실이고, 또 하나가 그 전원 구조 됐을 때 그 헤드라인으로 찍어서 나왔던 거를 제가 좀 읽어드리면 16일 날이에요. 여기 4시 30분이네요. 4시 30분에 아시아 경제에서 뭐라고 제목이 떴냐면 보남 리처드호 미 해군 상륙 강습함 진도 여객선 구조 작업 투입. 근데 못 오게 막았잖아요. 투입했다고 나왔고, 또 하나가 진도 해상 여객선 세월호 침몰 해난 구조대 SSU 해군 특수전 여단 UDT 투입. 이게 오전 10시 16분.
그러니까 세월호 현장에서는 안 나타났지만 없는 게 외곽에서는 다 그런 식으로 투입 이게 10시 32분에 10시 16분에 이제 게재가 된 뉴스인데 실제로 이제 그 해군 세력 구조대들이 도착한 게 제일 빠른 게 12시 4분쯤에 도착을 한 거였어요. 근데 이렇게 대대적으로 투입이라고 이제 그 뉴스가 나온 게 있었고, 여기 이제 헤드라인에 딱 찍혀서 나온 뉴스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그 해군 승조원들 구명조끼 던져주며 구조. 해군은 단 한 명도 구조한 사람이 없어요. 예. 근데 승조원들이 열심히 구조 활동을 하고 있다고 나온 게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선내 방송, 침몰 임박, 탑승객 바다로 뛰어내려. 네, 그리고 그 사고 여객선 전복. 근데 침몰한 건 아니라고. 침몰한 거 아니라고. 뒤집어지기만 했고 물속에 가라앉진 않았다. 예. 그러니까 요 시간들을 보면요, 제가 보기에는 MBC를 스타트로 해서 그 단원고에 중계차가 가 있는 부분도 그렇고 그 오보들을 다 보면 그 특히 다른 게 아니고 유난 정부의 지원을 받은 연합뉴스나 YTN, 거의 YTN이 주도를 했어요. 24시간 이게 뉴스 채널이잖아요. 그래서 YTN이 주도를 했는데 YTN이 제일 이런 방송이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방송국마다 담당자가 이렇게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쯤이면 이런 뉴스를 내보내라 해서 오더를 좀 뿌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좀 전에 얘기했던 거랑 맞물려 보면 국가 재난에 대한 컨트롤 타워는 없는데 사건이 일어나기도 전부터 뭔가 만들어진 컨트롤 타워가 있었을 거라고 추측해 보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이 본남 리차드 호라는 게 이게 당일 지금 그 16시 16분이에요. 그럼 4시거든요, 4시? 이거 4시에 저기 뭐 군산 앞바다 멀리 있다가 세월호 침몰사실 교신으로 듣고 우리가 도와주겠다고 해서 이동하고 있는 거를 해군하고 해경물고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누구 컨트롤 타워가 있고.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계속 뿌려대는 그런 형태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이거 기자들이 알 수 없는 거잖아요. 미 해군 함정이 우리 쪽으로 세월호 구조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동하고 있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방송사에 누가 있다기보다는 보도자료 뿌리면 되니까요. 그게 어떤 망이든 뭐 팩스든 가장 구형 방식은 팩스지만. 뭐 근데 내용이 다 틀려서. 그러니까 내용이 다 틀려요. 뭐 헤드라인을 똑같은 전원구조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다 내용이 틀리는데 없는 사실을 다 이렇게 뿌리고 있어서 저는 그러니까 그 전반적인 상황으로 보면 이상호 기자가 그때 당시 팽목항에서 일갈했던 거랑 비슷한 건데 실제로는 아무 구조 작업도 하지 않으면서 마치 정부는 어마어마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세력도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구조의 컨트롤 타워는 없었는데 언론의 컨트롤 타워를 먼저 이제 딱 세우지 않았나. 그래서 요거를 진두지휘한 사람이 저 역시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사가 좀 필요하고, 제가 음성 파일 하나 보내드린 거 있어요. 그거 좀 먼저 듣고. 지금 상황이 어떠신지 좀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현재 지금 상황은 여객선이 10% 이상 침몰된 상황입니다. 지금 선수만 물 위에 수면 상 위에 약간 낮은 상황으로 초창기에 저희 해경 항공기들이 출동을 해서 많은 인원을 구조를 했는데 현재 구조된 인원은 정확하게 파악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부기장님. 네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구조 활동을 벌이고 계시다고 하셨는데요. 구조 활동의 진행 상황은 정확하게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현재 해경 항공기 총 7대가 지금 현장에 도착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고정익 항공기 1대와 회전익 헬기 6대가 현재 구조 활동을 하고 있고요. 구조된 인원은 서거차도 출장소로 지금 현재 이송을 한 상황이고요. 지금 배와 함정과 각 어선, 민간 어선들이 현재 구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방금 전에도 어느 정도로 선체가 기울어져 있는지에 대한 사진을 받고 또 그 사진 속에도 헬기가 등장해서 얼마나 긴박하게 구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부기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조금 더 그 이후에 상황이 진전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목격하고 계신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선체의 95% 이상이 다 수면 아래로 지금 침몰된 상황입니다. 네. 지금 현재 선체의 설수 부분 조금만 지금 물 위로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대부분의 인원들은 현재 출동해 있는 함정, 그리고 지나가던 상선, 그리고 해군 함정,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조가 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수면 아래에
사람이 갇혀 있는지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당시 그 세월호 침몰 현장에 떠있던 고정익 비행기 부기장의 그 인터뷰 내용입니다. 세월호 침몰 당일날 10시 38분에 했던 인터뷰예요. 세월호 침몰 직후에 했던 인터뷰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기장이 처음에 세월호 침몰 현장에 9시 26분 제일 먼저 도착했던 구조 세력이에요. 그래서 지금 세월호 침몰 다 할 때까지 해경들이 구조를 어떻게 했는지를 다 지켜봤던 그 고정익인데, 지금 이 사람이 인터뷰하면서 얘기를 하죠. 거의 다 구조했다고. 이 사람이 지금 세월호 안에 몇 명이 타고 있는지 알아요. 예, 근데 그 구조 상황을 다 눈으로 지켜봤는데도 38분에 세월호가 완전히 침몰했음에도 지금 구조 활동 없어요. 근데 구조를 하고 있다고 구조 중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상하네. 잠깐만요. 네. 이 사람이 만약에 고의적인 어떤 지시를 받았거나 자기 악의성이 없다면 있는 그대로 말해줘야 되는데 네. 거짓말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구조를 안 하고 있어요. 침몰했으니까. 근데 지금 구조 중이라고 얘기를 하고 해경 헬기 7대가 와 있다고 얘기하죠. 10시 38분이면 고정익 하나, 헬기 3대예요. 자기가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헬기들 지휘를 하는 게 이 고정익이잖아요. 예, 근데 7대가 와 있다고 지금 방송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출동했던 해군 함정이 그래봤지 1, 2, 3정에서 그 사람이 있기는 했지만 지나가던 상선이 뭐 둘라이 에이스나 이런 상선에서 전혀 구조 활동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상선 그리고 해군 함정 10시 10분에 이제 그 군의 공식적인 입장을 10시 10분에 한문식함이 왔죠. 크루에 걸려서 보트나 어선 같은 게 빨려서 위험할 수 있다고 해서 저기 뒤에 서 있었거든요. 10시 10분에 도착했어도 구조 활동이 없었다고요. 근데 얘는 함정, 지나가는 상선, 해군 함정 대부분 사람들이 다 이렇게 건져서 구조했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럼 이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거나 누가 서중을 읽었거나 그런 방식인 거죠. 그리고 지금? 또 하나 이제 그 생각을 해보면 이제 뭐 방송을 진행을 푸나님께서 하시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지금 패널이든지 좌우당 간에 이렇게 섭외를 하게 되면 바로 전화해서 오세요 해서 앉혀놓고 바로 방송하진 않잖아요. 그렇진 않죠. 서로 시간 조율하고 어떤 내용을 방송할지 얘기를 하죠. 지금 얘는 구조 현장에 있는 그 구조 세력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게 YTN 인터뷰거든요. 그럼 YTN이 이 기장의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고, 두 번째, YTN이나 뭐 누가 됐던 전화를 해서 인터뷰 좀 합시다 한다고 해서 지금 구조 현장에 방금 세월호가 침몰해 있는 상황에서 구조 현장에서 네 합시다 하고 바로 인터뷰를 할까요? 조율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조율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누군가 이교민 부기장한테 방송국에서 전화가 갈 거니 인터뷰를 하라고 사전 조율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헬기 대수 같은 게 거짓말이라고 하면 네. 그건 이미 누군가가 이렇게 인터뷰해라고 내용까지 주장해줬을 가능성이 되게 많고요. 네. 그렇게 비행기라고 해도요, 기본적으로 소음이 엄청났을 텐데 굉장히 깨끗하네요. 네네. 현장이 아닌 것처럼. 네, 그러니까요. 그런 의심을 가져본 적 없어요, 이거 보고. 그거는 뭐 저는 당장 중요한 게 소음이 물론 그것도 맞는 말씀이시긴 한데 전 소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얘가 왜 이 얘기를 했나 이 시간에 저는 그게 더 너무 나는 현장이 아니고 어디 사무실에서 인터뷰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 시간에 떠 있었던 건 맞아요. 네, 그 CN235기가 세월호 침몰 현장에 있었던 게 맞고 이교민이라는 부기장하고 통화한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사무실에 있었다고는 볼 수는 없어요. 방음은 되게 잘 됐나 보네. 뭐, 예, 비싼 겁니다, 고정이. 뭐, 일단,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던 게 방송국에 컨트롤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이 누군가의 지시가 없이는 이런 인터뷰를 저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근데 실제 방송에 나간 인터뷰예요. 사실. 인데 너무 음모론 같은. 예,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항상 의문이었던 게 해경 지휘부가 세월호 탑승객에 대한 구조 지시를 전혀 하지 않았죠. 누구 한 명도. 단 한 명도 안 했어요. 예, 그리고 자기네들이 지시를 했다고 계속 얘기를 하지만 문자로만 띄웠죠. 현장에 있었던 헬기 고정이 1, 2, 3정은 문자를 볼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아는 지휘부들이 자기들이 지시한 거를 다 문자로 띄워요. 보지 말라는 거잖아요. 나는 일단 했어라는 흔적 남기기. 그래서 세월호가 침몰하는 초기부터 침몰이 완전히 될 때까지 누구도 세월호 탑승객에 대한 구조 지시를 하지 않았다. 예,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침몰하는 과정에서 하나 더 저희가 이제 공분을 샀던 게 있었죠. 침몰 이제 직후에 중앙 119 헬기가 침몰 현장에 도착을 해서 항공구조사가 2명이 있으니
선내에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지금 바로 떨어뜨려서 구조를 활동을 할 수 있으니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달라고 해경본청으로 전화를 했는데 해경본청이 사람 3명이나 바꿔가면서 끝낸 후 투입하라는 얘기하지 않고 우리도 구조작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담당서가 목포선이 목포서로 전화해봐라고 전화를 끊는 게 있어요. 네, 들어가지 못하게. 그러니까 바로 얘기를 하죠. 바로 그냥 사람 지금 떨어뜨릴 수 있다고. 상공에 떠 있으니. 그러니까 저 세월호에 사람이 있는지만 좀 알려달라고. 그러니까 끝내는 입수하라는 얘기를 안 하죠. 그러니까 아까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네. 다른 방식으로 해석을 해보면 최소한 그거를 컨트롤하는 어떤 세력이랄까 이런 게 해경과 언론사만큼은 사실상 장악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예, 그렇죠. 예, 맞아요. 그리고 또 뭐 그러니까는 그 세월호에서 더 이상 탈출할 수 없을 때 이제 그 지휘부들이 그 뭐 여객선 자체 부력이 있으니까 뛰어내리기보다 함정에서 차분하게 구조하라고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이런 지시를 내린 게 있고 이제 또 하나가 그 해경뿐만이 아니고 물론 뭐 대통령이 7시가 너무 유명하니까 국가안보실 총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이제 안행부 강병규 장관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 이주영 해수부 장관 역시 세월호 침몰에 전혀 대응이 없었죠. 뭐 강병규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9시 30분이라는 내용이 이제 밝혀졌으니 얘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 아산에 있는 경찰 그 간부 졸업식에 이제 참석을 했었잖아요. 근데 요게 이제 그 25분에 얘가 원래 지금 뭐 공개를 한 거는 25분에 자기가 처음으로 진도 부근 해상에서 500명이 탄 여객선이 조난 신고가 들어왔다라는 언론 보고를 비서실장으로부터 받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25분이면 이미 청와대에 그 조난 신고라고 해서 첫 그 파일이 작성된 게 9시 25분이니 그 전에 연락이 돼서 알고 있는 상태였던 거죠, 얘는. 근데 그래도 졸업식에 참석을 해서 졸업식 중간에 밑에 있는 간부가 헬기를 좀 부를까요? 상황이 심각하니 헬기를 부를까요? 그러니까는 헬기 부르지 말라고까지 하면서 졸업식을 이제 다 끝내요. 11시에 끝나는 졸업식을.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끝나자마자 바로 또 이동을 한 것도 아니고 그 경찰 학교 원장실에서 남아서 이제 뭐 그 얘기하죠. 그 전에 이제 제가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해수부 장관이니까는 그 대화 중에서 해수부 장관께서 탁 지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내가 보기에는 모양이 더 낫다면서 그러고 안 가고 있었어요. 네. 안전행정부 장관이. 네, 중대본부장이. 그 사람이 그때 나중에 7월 달인가 있는 국정조사에서 네. 그 김현 의원한테 욕 바가지로 먹고 나중에 서청원 당시 새누리당 의원까지 나서가지고 입 좀 닥치고 있어라 사퇴하라고 말을 받았던 바로 그 사람이에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날 뭐 행위가 일단 55분에 헬기를 타고 뜨기는 해요. 침몰 현장으로 가기 위해서. 근데 가서 얘가 뭐랬냐면 목포서로 가서 15분 정도 브리핑을 받아요. 그러니까 브리핑 받은 이유가 몇 명 구조했는지 머릿수가 자꾸 틀리니까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목포서에 내리죠. 그리고 헬기로 떠서 세월호 침몰 현장을 5분 돌아봐요. 그때 이제 옆에 있는 삼천구함에 해경지휘부, 해수부 장관 이렇게 다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럼 얘가 당연히 가야 되는 거잖아요. 중대본부장이니까. 근데 거기에 내리지 않고 5분 동안 이제 헬기 타고 세월호 침몰 현장을 돌아보고 진도로 가서 그 간부들 뭐 전라남도 이런 이제 그 간부들한테 그 위로금 뿌리고 처음으로 출동하려는 민간 구조사들 격려한다고 해서 출동 막고 그리고 4시에 그 안행부 서울 안행부로 와서 4시 10분인가에 첫 브리핑을 한 게 다예요. 그러니까 그 골든타임에 잠수사들을 못 가게 막고 경력은 부렸다. 예, 그 공무원들 정말 개념 없네. 일시가 급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아무것도 구조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얘는 왜 다 아시겠지만 중대본이라는 게 있었는데 세월호 그 당일날 총리 회의하고 나서 범대본이라는 게 새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얘는 이미 범대본이라는 게 만들어질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중대본이라는 게 대형 사고나 참사, 국가적 재난이 일어났을 때 세워지는 게 중대본이고, 근데 얘네들이 변명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해양 전문가가 아니니 뭐 배 사고니까 우리는 모르니까 해수부 니네가 해라고 할 수는 있지요. 근데 그건 해보고 뭔가를 해보고 그렇죠. 대응을 해보고 자기네들 능력이 딸려서 총리한테 건의를 해서 해수부 장관으로 해서 따로 대응하는 기관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으면 이 일을 하겠어요. 근데 그러려면 이 얘가 진도에 내려갔을 때 서해청에서 있을 총리 그 범정부 대책
회의에 참석을 했어야죠. 이미 다 알려져 있을 때예요. 총리 와서 회의할 거라고. 근데 그게 참석 안 하고 그냥 서로 쓰고 와요. 얘는 제가 보기에는 범대본이 만들어질 걸 이미 알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뭐 해수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당일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9시 3분에 해수부 같은 경우에는 9시 3분에 침몰 사실을 알았는데 25분에 장관한테 연락을 하고 9시 40분부터 그때 9시 30분부터 11시 40분까지 회의만 했어요. 중수본이 해수부 회의만 했단 말이에요. 침몰하고 나서. 그리고 이주영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 세월호 침몰 사실을 듣고 이제 해경 본청, 인천에 있는 해경 본청에 도착을 해서 해경 브리핑을 받죠. 11시 한 7분쯤에 브리핑을 받고 인천 구조대고 타고 갈 비행기, 자기랑 보좌관 4명이랑 그 비행기 타고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40분 후에 진도 무안항 공항에 도착하고 정작 빨리 가야 되는 구조대들은 8시간 걸쳐서 버스 타고 가고, 그리고 이제 세월호 침몰 현장에서는 구조하고 있는 헬기 빼서 자기가 이제 여기저기 타고 다니는. 물론 여기에는 뭐 무능도 있을 거고 상황 판단 잘못한 것도 있을 거고 있는데 정말 이상하네요. 네네. 그러니까 딱 보기에는 이거 음모론 같다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것도 한번 봐야 돼요. 그러니까 네. 음모론을 철저하게 배격하시는 분들의 입장은 뭐냐면은 네. 그 많은 사람들이 관련돼 있는데 다 어떤 음모에 휘말려 가지고 사건을 저질렀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럴 순 없어요. 네. 그러니까 특정한 몇 사람만 컨트롤하면 돼요. 명령 체계에서는. 네. 너는 이거 해, 저거 해. 이런 식으로 업무 분장 정도 거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일관되잖아. 일관성 있어. 얘들 보면 누군가의 컨트롤한 세력에 의해서 일관되게 뭔가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지울 수가 없다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게 저희 항상 얘기할 때 제일 큰 일이었잖아요. 다 똑같이 어차피 행동을 한다고. 네, 그리고 또 하나가 그거예요. 구조대 500명 투입 거짓말. 세월호 침몰 현장에 박근혜가 17일 날 가잖아요. 그리고 세월호 침몰 현장을 둘러보고 진도실내체육관으로 가서 이주영하고 김기춘하고 박근혜 이제 단상에 이제 서 있고, 김석균이 이제 김석균 전 해경청장이 가족한테 이제 마이크를 내고 구조사 500여 명을 투입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건 너무 잘 알려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하나 이해가 안 가는 게 여기에 대해서 박근혜가 뭐라고 지적을 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보고 왔어요. 침몰 현장에 500명이 없다는 걸 알아요. 박근혜도. 김기춘도 알아요. 이주연 해수부 장관도 안단 말이에요. 근데 김석균 청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를 옹호를 하죠. 하고 있다고 지금. 제가 그 영상을 어제 다시 봤어요. 그러니까 박근혜가 정확히 뭐라고 그랬냐면, 방금 전에 구조 현장을 다녀왔는데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자원과 인력을 동원해서 수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 눈으로 봤으면서도 좋게 해석해도 이거네요. 자기가 욕먹는 게 죽어도 싫은 거야. 네. 그러니까 현장에서 보고 왔으면서 대국민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김석균 청장의 500명 발언이 너무 이렇게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져서 이제 비난을 받았는데 정작 그거를 입 다물고 같이 동조를 했던 박근혜와 김기춘, 이주영도 옆에 바로 있었다는 거죠. 그러네요. 입이 이미 이제 맞춰진 거잖아요, 얘네들이. 예. 단상에 올라오기 전에 입이 이미 맞춰졌어요. 예, 그랬을 거고요. 그 다음에 해경이 세월호 침몰 사실을 외부 기관에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았어요. 예. 그때 왜 다 YTN 뉴스 보고 상황실로 전화해서 침몰되는 거 맞냐? 우리 헬기 보낼 수 있다. 필요한 거 얘기해라. 다 얘기하죠. 근데 우리 구조할 수 있다고 그렇게 다 얘기를 한 게 있었어요. 그건 뭐 다 아실 거고. 그다음에 구조대. 세월호 침몰 인근 현장에 있었던 구조대들이 이유 없이 다 늦게 출발을 하고 빨리 갈 수 있는 헬기 같은 것도 전혀 마련을 안 해줬었죠. 목포 119 구조대가 제일 먼저 갔는데 버스 타고 어선 타고 단정 타고 그러고 12시 넘어서 침몰 현장에 도착했고, 나머지 구조대들 다 출발이 10시 넘어서 이유 없이. 그리고 실제 특공대나 구조대도 전국에서 몰려왔지만 전에 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저녁에, 그러니까 늦게 총출동 지시를 해서 저녁에 왔는데 누구 지시를 받아야 되는지, 우리를 태울 배는 언제 오는지 몰라서, 예, 전국에서 몰려온 구조대들 그때 왜 여관 잡으러 가고 식사하고 있고 그랬었잖아요. 예,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리고 세월호 침몰 현장에 헬기들 접근을 막았죠. 예, 그거는 제가 전라남도 헬기 때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 전라남도 헬기도 역시 제일 인근에 있었던 구조 세력이었는데, 그때 왜 전라남도 도지사가 15분에 세월호 침몰 현장 사실을 보고를 받고 그냥 도회의에 들어가잖아요. 침몰 보고를 다 받고 그냥 도회의에 들어가서 11시에 끝내고 나와요.
11시 끝내고 나오고 빨리 갈 수 있었던 소방 헬기들 현장으로 가고 있는 헬기들 다시 백을 시키죠. 나 태워가라고. 그래서 태워서 이거 많았잖아요. 이렇게 해서 다 빨리 못 갔고 이제 또 하나가 세월호 침몰 현장에 전남 구조대 헬기가 채널을 맞추지 못해서 교신 채널을 맞추지 못해서 한 명이 잘못해서 들어갔는데 다음 날 서해청에서 전화가 와서 항의 받았죠. 너 왜 우리 지시 안 따르고 침몰 현장에 들어왔어? 혼났어요. 해경한테.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서해청 항공단장이 그때 전라남도는 채널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해경은 123.1, 전라남도는 122 채널. 그래서 여러 번 얘기를 했다 자기는. 그랬는데 그 항공단장이 전해서 아니 무슨 소리냐고 123.1로 맞추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고 하면서 왜 통보도 안 받고 니네 마음대로 침몰 현장으로 진입을 했냐고 하면서 혼났어요. 실제. 제가 오늘 들은 느낌은 그런 거예요. 네. 이 사람들은 최소한 구조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 네. 그래놓고 대국민한테는 엄청 열심히 구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 했다. 네. 맞아요. 그게 결론이잖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때 왜 9시 30분 해서 그 NSC 회의 위기관리실직 이게 지금 그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라인 녹취록을 한번 좀 봤어요. 그날 이제 9시 30분이라는 내용이 나오고 나서 한라인 녹취록을 봤는데 제가 NSC 그 위기관리 시스템에 대해서는 전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어떤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근데 이게 치를 보니까 그 국가안보실이 이게 위치가 안 나서 찾는데 애먹었어요. 위민관, 그러니까 청와대 안에 위민관에 위치가 돼 있고 그 NSC, 그러니까 보통 지하 벙커라고 하죠. 그게 지하에 있대요. 그 위민관 지하에 있는데 그 한라인 녹취록을 들어보니까 이 시스템이 있는 상황에서 해경으로 계속 전화해서 선명을 물어보고 기상 상태를 물어보고 구조 세력을 물어봐요. 그리고 그다음에 세월호 침몰 현장하고 서거차도의 거리. 그리고 계속 이제 뭐 구조 인원 체크를 하다가 암초가 있는지 수심이 얼마나 되는지. 근데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걸 다 알 수 있는 시스템이란 말이죠. 여기 시스템이 굳이 해경 함정 움직이는 거 함정 다 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언제 도착했는지 지금 그 세월호 주위에 몇 대가 있는지 다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일일이 다 전화해서 물어봐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 이제 그 한라인에 녹취된 게 한 명만 계속 전화를 하는 게 아니고 국가안보실 그리고 그 이 위기관리센터에 있는 사람 그리고 청와대에 있는 사람 3명이 전화를 하는데 더 이제 저희가 알아야 될 게 해경이 그래요. 청와대에서 누군가가 전화를 해요. 10시 25분에 해경한테 물어봐요. 청와대에서 지금 누구한테 보고하고 있냐고. 세월호 침몰 상황을. 그러니까 해경이 그래요. 여기 지금 그 벙커예요. 위기관리실에서 계속 전화가 와서 그쪽에 보고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해경들은 지금 위기관리실에 계속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세월호 침몰을 한다고 처음에 보고서를 작성했을 때 탑승객이 474명이라는 걸 지금 얘네가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위기관리실에서는 세월호 침몰 현장에 현재 도착해 있는 구조 세력이 헬기 하나, 고정액 하나, 함정 하나, 헬기 3대, 고정액 하나, 그리고 함정 하나밖에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해경 지휘부들과 똑같이 이 474명을 이 구조 세력으로 구조할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해경한테 빨리 가라고 지시도 하지 않고 해경 청장한테 구조 세력을 빨리 보내라고 독촉도 하지 않고 그냥 구경만 했다는 거죠. 이거는 뭐 세월호 사건 진상규명은요. 네. 적폐청산의 규모만큼이나 따로 벌어져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세월호 참사라고 말하는 것보다 그냥 그 정권 게이트 차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다시 말씀드릴게요. 상기시켜드리는 의미에서 무능론으로 설명이 안 되니까 이러는 거거든요. 네. 지금까지 언론이나 3년 반 시간 동안 그 모든 사회는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국가의 무능으로만 이야기했는데 무능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게 오늘만 해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네. 아까 의아했던 거 침수하고 침몰도 그런 네. 거였었거든요. 예. 마치 이 배가 침수로 무너질 걸 아는 사람인 양. 실제로 그 당시에는 침몰을 봤다는 사람이 그러니까 침몰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침수를 네.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 세월호가 지금 왜 그렇게 빨리 무너졌냐에 요즘에 나오는 그 영상으로 보면 밑에서 물이 들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걸 누군가가 알고 있었다. 맞아요. 근데 그거 말한 사람은 없다. 근데 보도에는 침수가 되고 있다. 네. 이렇게 얘기 나왔다. 네, 해경은 침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럼 침수만을 알고 있던 누군가한테 네. 그렇죠. 예. 무섭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으로부터 국정원장을 패싱한 상태로 정보가 올라오면 이거를 쥐고 있는 상태로 박근혜에게 보고도 안 하고 최순실에게 보고도 안 하고 자기의 권력을 부린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우병우는 왜 이번에 국정농단 재판이나 구속영장 관련해갖고 청문회 나와서도 그랬잖아요. 자기는 최순실을 모른다고. 근데 자기 장모랑 최순실이랑 친해. 절친. 공교롭게도. 벗은 발로 뛰어나가는 절친이래요. 그런 관계들을 보고 있으면 정말 가당치도 않은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우병우 입장에서는 정말 사는 게 재밌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이게 뭔가 실제 현실 세계를 대상으로 바둑을 두는 거잖아요. 정보의 최정점에 서가지고 검찰에서 올라오는 수사 정보와 국정원의 사찰 정보를 양손에 쥐고 머릿속에서 상상하는 대로 수를 뒀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렇게 자기가 덮고 싶은 거 덮어주고 밝히고 싶은 거 밝혀서 처벌하고 사람들 내려앉히고 하면서 얼마나 재밌었을까요? 상상 속에서나 가능한 건데. 근데 저는 반대쪽의 심리를 한번 분석해보고 싶어요. 지금 막 추명호네, 전에 유성옥이네 이런 사람들 있어요. 신성균이네 이런 사람들. 국정원에 있던 뭐 심리전단장, 국정원 국익전략실장 이름도 정말 거창하다. 국익전략실장. 그런 새끼들이 댓글 달고 이 새끼들. 근데 그러니까 우리는 개개의 어떤 실체를 모르지만 네. 그 당시 관련했던 담당자들 특히 간부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럴까요 과연? 아니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에는 검찰 수사에 쓰나미가 몰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추명호도 마찬가지지만 중형을 피하기 위해서 나는 사실 허수아비 불과해요. 시킨 거에 불과해요를 말하려고 하는 일종의 개인 플레이가 이제 시작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생각해봐요. 정권이 바뀌었어. 그래서 자기들이 불법성을 인지 당연히 하죠. 왜냐하면 그게 이미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도 인지가 됐던 사건이기 때문에 불법성이 명백하다고 느끼는 사건들이에요. 근데 그 사건들에 대해서 불법적인 일을 해놓고 나서 내가 처벌받기가 그러니까 최소한 뭐 징역 1, 2년 하고 끝나고 나오면 되는데 중형이 막 떨어질 것이 또는 그러니까 내가 보기 이 사람들은 실형을 피해 보고자 하는 의도가 가장 크겠죠. 뭐 근데 그 지시를 우병우가 해서 어쩔 수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피해 가려면 이제 우병우가 빠져나갈 길은 점점 봉쇄가 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뉴스 있었죠.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게 알고 보니 국정원에서 세팅해놓은 가짜 증거였다는 거. 그게 밝혀지기 전까지는 이게 검찰이 국정원을 수사하는 그 태도 자체가 검찰로서의 어떤 형식적인 정직함? 이 정도 선이었다면 그 이후로는 이 새끼들 다 죽여버려야지라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검찰 조직 입장에서 정말 이게 제가 검찰 조직이었으면은 진짜 하루는 밤새서 술 먹었을 것 같아요. 너무 열받아가지고. 이게 기만을 당해도 그냥 보통 기만을 당한 게 아니거든요. 그 당시에 가짜 증거를 압수수색했던 그 당시에 검찰청장이 최동욱 총장이었고 수사부장 검사가 윤석열 부장이었잖아요. 그 사람이 국정원하고 짜고 고스톱을 쳤다 놓고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렵겠죠. 그러면 이게 진짜 검찰이 제대로 속은 거라면 검찰 입장에서는 정말 이렇게 물론 말로 표현하기 힘든 부들부들 진짜 이렇게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상황인 거거든요. 이거를 그러면 검찰이 어떻게 해소를 하겠습니까? 국정원을 진짜 자기들 역량으로 할 수 있는 칼질은 모두 다 할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 국정원 간부들이 전직 국정원 간부들이 느끼는 공포감도 대단할 거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모든 게 통째로 날아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거기는 명령 체계에 있잖아요. 윗사람 중에 누가 했던데 이제 추명호 같은 경우는 빠져나갈 수 없는 게 지가 국정원에서 수집한 정보들을 비선을 통해 가지고 우병우한테 보고 라인이 아닌데 보고했다는 것이 이제 드러난 거지만 그래도 판사나 이런 사람들을 정황적으로는 네가 그랬다는 게 잘못인 건 맞아. 그런데 우병우나 이런 사람들이 어떤 권력의 관계도로서 이거를 하려고 했던 부분이 참작되어서 감형의 요지는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빠져나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정말 이게 악랄하다고 느끼는 건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자 국정원 직원들을 삼천교육대식으로 일종의 정신무장을 시켰더만요. 그러니까 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국정원 직원별로 이제 교육받는 시스템이랄까 일정표를 짜가지고 뭐 다음 달에 할 사람, 그 다음 달에 할 사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먹봉 드는 거 있죠. 체력단련 미몽으로. 진짜로요? 그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국정원 직원들이라고 하는 게 물론 내가 뭐 체력단련이라든지 뭐 정신무장 이런 게 또 필요하겠지만 대통령이 바뀌자마자 얼마 안 있다가 국정원 직원들을 물론 너희들이 가서 뭐 전 정권 사람들 잡아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진 않지. 말하자면 정신무장이라는 이유로 뭔가 좀 빡센 걸 한번 보여주면 그리고 나서 남한 내에 대한민국 내에 지금 암약하고 있는 모든 빨갱이 찾아내는 것 우리가 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뭔가를 심어주는 거예요. 동지의식 같은 그런. 그러니까 그러면서 뭔가 좀 분위기를 약간 눈치채게 만들고 계속해서 충성하게 만들고 나빠가 너무 적어.
그 증편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했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뭐가 문제냐면은 정권 가진 자들과 대표적으로 왜 선거법 위반도 그런 부분이잖아요. 네. 당사자가 알았냐 몰랐냐처럼 이명박이 사이버사 증편에 있어갖고 사이버사가 그러니까 민간인에 관련된 뒷조사를 하고 이런 걸 하는 불법성이 있는 걸 알았냐 몰랐냐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그게 애매모호한 지점이 있었어요. 쉴드가 난 몰랐다. 사이버사는 그냥 사이버사령부에서 하는 역할만 하는 줄 알았다고 하면 되는데 네. 그 다음 두 번째 나온 문건에는 이명박이 사이버사의 그 불법성을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서류가 나왔다는 거예요. 모르고서는 할 수 없는 지시를 내렸다는 네. 거죠. 예. 이게 사실 정치 관련된 수사에서 지휘자가 알고 했느냐 모르고 했느냐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것 때문에 대부분 혐의 무혐의 이게 판가름이 나는데 요번에 이게 두 번째 증편 지시를 했다는 건 너무나 명백한 증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증원 지시한 게 2010년이었는데 그 다음에 증원 지시를 한 게 2012년인데 2012년이 무슨 해죠? 그 당시에 총선 대선이 있었어요. 연이어서. 예. 그러니까 총선 대선을 앞두고 증편하라고 지시했다면 이것은 사이버사의 대선 개입, 총선 개입, 선거 개입 이런데 의도를 갖고 지시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명백한 의도성을 그거예요. 갖고 지시한 거죠. 지난 1일 국방부의 사이버사령부 댓글 사건 재조사 태스크포스는 2011년 1월 8일부터 2012년 11월 15일까지 KJCCS 한국군 합동지휘 통계 체제와 인트라넷인 국방망을 통해 사이버사령부에서 청와대로 보고된 문건 462건을 발견했다고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때 북한의 대남 심리전 방어 목적으로 설립된 530 심리전단이 본연의 임무에서 일탈해 유명인들의 SNS 동향, 4.27 재보궐선거 당선 결과, 광우병 촛불 시위 관련 동향 등을 주요 군 작전망인 KGX를 통해 청와대에 1일 사이버 동향으로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문건은 이 기간 내에 있는 2012년 2월 1일 이 전 대통령이 군 사이버사 인력 증원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군 사이버사의 불법 댓글 공작과 이 전 대통령의 연관성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사실 이것도 웃기잖아요. 나는 성질 같으면은 당연히 알고 그랬겠지. 근데 그게 법적인 증거가 없어. 예를 들면 BH 뭐 보고사항 또는 이제 이렇게 했잖아요. VIP 지시사항 예. 그런 게 나와도 법정에 가서 실드를 쳐버려. 그런 경우 많았어요.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듣다 보면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했다는데 대통령은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권력자들이라는 게 이명박에는 정말 비열했던 부분이 나중에 불법성이 드러날 것을 염려해가지고 자기 흔적을 상당히 안 남겼다고 볼 수 있거든요. 정황적으로 보면 청와대에 계속 직보를 했는데 그 직보한 것들 중에 문건 462건이 발견됐다. 그런데 이명박이가 지시한 건 맞아. 사이버사 인원들을 증원해라 했는데 이미 그 당시에 민간인 사찰이라든지 뭐 SNS 동향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명박은 분명히 보고 올라온 걸 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총대선이 있던 그 해에 증원해라고 이야기했으면 불법성을 대통령이 대놓고 지시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명박이 그 당시에 불법성이라는 것 자체를 모르고 했다고 면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거나 자기가 필요해서 이전에 사이버사령부에서 그런 댓글 작업을 했다는 거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더 많이 인력을 보강해서 해라고 지시했다면 그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피해갈 수가 없는 거죠. MB 입장에서는. 다스와 함께 포토라인에 예쁘게 서는 걸 한번 봐야겠네요. 그 반대편엔 주진우 기자가 있습니다. 씩 웃으면서. 추명호 씨가 결정적인 증언을 했어요. 검찰 조사할 때. 이거 진짜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이게 우병우는 당장 구속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사안이에요. 또 새삼 또 말하는 게 입 아프긴 하지만 간단히 말해서 나는 국정원의 국장으로서 우병우에게 직접 비선 보고했다고 진술을 한 거예요. 우병우 이제 끝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 그 남재준 뭐 원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바지 원장이었다는 의혹이 많았잖아요. 그게 사실로 확인된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웃겨요. 시스템 속에서 어떤 장을 만들어 놓은, 예를 들면 지금 서훈 국정원장이 패싱되고 국정원의 누군가 간부가 청와대에 있는 조국 수석한테 보고를 한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불법성이 이제 느껴지죠. 이렇게 그 생각을 하면. 근데 이제 추명호는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나는 최순실한테 보고한 적은 없고 우병우한테는 했다. 그러니까 사실 그게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야. 어차피 우병우가 최순실한테 보고를 했는데 근데 우병우는 최순실 몰랐다고 한다? 아직까지도? 그러면은 최순실 동향에 대해서는 보고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권력자들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서로 감시하고 이런 체제가 있어가지고
우병우가 최순실은 박근혜와의 친분 때문에 그 1인이 국정농단 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우병우도 권력을 사유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비슷하게 만들어서 잘하는 놈 승진시켜주고. 그러니까 그 방식을 참 재밌지 않아요? 국정원 직원들 데려다가 웃장 까게 하고 먹봉 들게 하고 군대 갔다 온 사람 해봤어. 유격장에 가면 시키잖아 그거. 그 노량진 고시촌에서도 9급 준비하는 사람, 뭐 7급 준비하는 사람, 뭐 고시 준비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 중에서도 국정원 준비하는 커리큘럼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도 정말 고시 준비하는 기분으로 막 그 운동과 공부를 병행하면서 열심히 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체력 단련한다는 명목으로 그렇게 했다면 좀 체력 단련은 아니 정신무장이지. 뭐 정신무장인데 어쨌거나 댓글을 달더라도 정신력은 필요해요. 사실 체력이 정신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손가락이 움직이는 거니까 그 이해는 하는데 그런 방식을 도입했다는 게 좀. 근데 제 친구도 국정원 들어가면 하나 있거든요. 네. 근데 남자인데 170이 안 돼요. 그러니까 키가 작은 편이라서 필기시험보다 실기시험에 그렇게 목을 매더라고요. 그게 실기 때문에 떨어지는 게 겨우 거의 없는데 그렇더라고요. 말도 안 돼요. 왜요? 국정원 직원은 주 임무가 지들 말하면 미행인데 키가 작아 유리하지. 나는 그 먹봉체조 그게 이런 효과가 있다고 봐. 너 가서 먹봉체조 할래? 손가락으로 댓글 달래. 대비 효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뭐 국정원 관련한 뭐 사람들 추선진 포함해가지고 국정원 간부들 여러 명이 영장 기각됐잖아요. 네. 나는 오죽했으면 그게 하도 열받으니까 민주당 의원들이나 야당 그 민주 쪽 국회의원들 아니 그런 분들이 막 법원을 욕하겠어요. 웃기는 새끼들이 예를 들면 그런 거야. 범죄가 더 작은 사람은 구속시키고요. 범죄가 더 큰 사람은 구속 안 시키고 서로 간에 그 뭐랄까 중간 평균이 없어. 그러니까 증거 인멸과 조작이 주 업무인 사람을 구속시키지 않고 있는 거죠. 그게 그 순간적으로 욕이 나올 뻔했어요. 해요 괜찮아 시원하게. 내가 평가해서 내가 욕 감별사야. 시원하게 평가해서 이거는 흐름상 맞지 않다 하면 제가 다 잘라드립니다. 이미 삼켜버린 걸 뭐 굳이 그런 얘기가 있죠. 꽃은 꺾지 말고 꺾었으면 버리지를 말고 버렸으면 줍지를 말고 말 삼켰으면 뱉지 마십시오. 자 국정원 우리 어렸을 때는 남자애들한테 굉장히 로망인 것 중에 하나예요. 정보기관치고. 근데 그게 이제 한국의 국정원은 아니고 뭐 CIA나 FBI 그러면 어렸을 때 막 정보 요원들 막 해가지고 007 상징이잖아요. 그 첩보 요원 스파이 뭐 이런 게 상징인데.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국정원은 그 이름 자체가 저는 존재하면 안 된다고 보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국정원이라는 이름을 김대중 대통령 때 지었다고. 버리기 좀 그렇지 않냐. 오염시켰다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일을 제대로 해야지 이름을 지키면 뭐해요. 차라리 지들이 뭐 밖에 돌아다니면서 왜 국정원 직원들은 다른 회사로 위장하거나 또 그냥 직책 이런 거 없고 이름만 있는 명함 갖고 다닌다 이렇게 있잖아요. 무슨 뭐 상품. 맞아요. 그 생수회사 이거 배달원 이런 명함 들고 다니고. 저도 그 명함 받아본 적 있어요. 분명히 데려온 사람이 국정원 직원이라고 데려와서 인사를 시켰는데 명함은 이상한 회사의 이름이 돼 있더라고요. 지금 최근에 이제 서울 국정원장이 그랬다고 하네요. 국정원 직원들 일체 다 외부와 연락하지 말라 엄명이 들어졌대요. 이제 국정원 직원 줄 아는 사람들이 궁금해 전화해보면은 당황하고 받고 그러면서 연락하지 마시라고. 올 연말까지는 그럴 거다. 그러니까 그쪽 사람들 입장에서는 올 연말까지는 국정원 관련한 광풍이 불 거다라는 걸 직감적으로 갖고 있는 거죠. 한때 로망이었던 그런 분들이 이런 게 좀 그런 모습 보여주셔야 되겠습니까? 자, 어쨌든 국정원은 재사용 불가능하다, 재활용 불가능하다 이런 게 일반적인 평가인 것 같고 알겠습니다.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눌러주세요. 세월호 의혹 시리즈는 새가 날아든다 제2채널에서도 동시에 업로드됩니다. 광고가 불편하신 분들은 새가 날아든다 제2채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새날, 새가 날아든다 등으로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제 다시 세월호다. 21번째 시간입니다. 공순주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시고. 최근에 이철성 경찰청장이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 왔어요. 눈시울을 붉히더라고요. 네.
물론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는 더 쇼하고 있네 이렇게 뭐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정권이 바뀐 효과를 실감해요. 네. 그거는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서 그 세월호 관련한 집회 경찰들이 무작위로 막 탄압하고 진압하던 그 시간들이 생각해보면 이런 걸 상전벽해라고 합니다.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근데 실제로 그 여직원이 댓글을 달았느냐, 뭐 그것도 하나 어떤 증거가 없다고 나왔지만 2012년 12월 16일 밤 11시 경찰은 댓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발표문 초안의 핵심 부분을 발표 30분 전까지 빈칸으로 뒀습니다. 그만큼 보안을 강조한 겁니다. 그런데 정작 새누리당에서는 한참 전인 당일 오후 이미 수사 결과를 알고 있는 듯한 말이 나왔습니다. 오후 2시 당시 새누리당 김무성 선대위 총괄본부장이 아무런 댓글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정보가 들어오고 있다. 오늘 중으로 수사 결과를 발표해달라고 말했고 밤 10시 40분엔 박성규 대변인이 오늘 중 수사 결과가 나온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국정원뿐 아니라 새누리당 역시 수사 결과를 미리 알고 이를 대선 직전 이용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검찰이 확보한 당시 통화 내역엔 박원동 전 국장을 비롯한 국정원 관계자들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관계자는 물론 새누리당 권영세 대선 상황실장과 서상기 윤상현 의원과도 수차례 통화한 기록이 있습니다. 특히 이들의 통화 대상엔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실 관계자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당시 새누리당과 청와대의 개입이 확인되면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조항 위반의 공범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검찰은 조금 전 국정원 박원동 전 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 전 국장의 신병을 확보한 뒤 당시 수사 결과 발표를 둘러싼 공모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할 방침입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 논의는 지난 18일 국민의당 자체 여론조사가 공개된 뒤 불거졌습니다. 두 당이 합치면 정당 지지율 19.7%로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2위에 오를 거라는 게 여론조사 결과였습니다. 저희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면 3지대에 대한 제3의 길에 대한 기대가 국민들을 굉장히 높게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했던 조사였습니다. 이후 급물살을 탈 것 같았던 통합 논의는 일주일을 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당 최고위원 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통합이 아닌 정책 선거연대부터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을 찾는 데는 일주일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지난 19일 변호인 선임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재판부는 곧바로 국선 전담 변호인들에게 지원자를 공모하는 등 속도를 내왔습니다. 재판부는 5명의 국선 변호사를 선정했다며 국선 변호인 경력과 희망 여부 등을 고려해 직권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사 5명의 법조 경력은 6년 차부터 31년 차까지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의 특수성을 볼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여러 명의 국선 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는데 전직 대통령이 받는 방대한 혐의 때문에 역대 가장 많은 국선 변호인이 선정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앞으로 기존의 유영하 변호사가 가던 구치소 접견은 박 전 대통령의 새 변호인단이 맡게 됩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재판부가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믿음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보아 변호인 접견과 재판 출석을 거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는 걸석 재판을 하려고 해도 새 변호인단이 변호 준비를 마치려면 최소 3주 정도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12만 쪽이 넘는 수사 기록과 더불어 법원 공판 기록을 모두 파악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다음 달 중순쯤에야 국정농단 최정점에 있는 재판이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전술핵 재배치 청원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자유한국당에. 그러면서 동시에 홍준표는 미국을 갔어요. 전술핵이 뭐예요? 전술핵이. 나 도대체 전술핵이란 말도 웃겨. 어떻게 보면. 아니 미국에서 전술핵이 필요 없다잖아요. 전술핵보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무기로 대응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빠르다는데 왜 자꾸 만약에 전술핵이 필요하면 미국이 알아서 갖다 놨겠죠.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네. 전술핵은 있다.
왜 김원식 기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미국 항공모함이 수시로 동해에 들락거리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전략 무기들이 한반도 근처에서 항상 활동하고 있고 전술핵보다 훨씬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데 왜 불필요하게 정치적 논란을 낳을 전술핵을 미국이 갖다 놓겠냐고요. 쓸데없는 짓거리 하는 거예요. 정치적 아젠다로서 문재인은 너무 북한의 핵에 대해서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어. 예. 이거잖아. 예. 그러면서 이게 불필요한 논란들을 계속 과중화시키는 건 전술핵이 한국에 들어온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를테면 어떤 가정으로 시작하는 거냐면 북한이 핵을 우리에게 쏜다는 가정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 세상에 그런 멍청한 짓이 어딨어. 근데 만약에 북한이 우리한테 핵을 사용한다고 쳐도 그때 전술핵이 군사적으로 의미 있는 무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홍준표의 주장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거냐면 북한에게 빌미를 주는 걸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는 북한은 한국에 핵무기를 쓸 생각은 없다잖아. 계속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상대는 오직 미국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국이 전술핵이라도 재배치해서 그게 이슈화가 되면 북한이 그 생각을 수정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몰고 갈 수도 있는 것. 간단히 말해서 한국을 핵무기 최소한 전쟁이 일어나지는 않더라도 전시장 형태로 국제 분쟁 지역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당원들한테 인기가 좋습니다. 모질한 사람들이 이게 뭐. 그 한국당 지지하는 당원들 사이에서 이게 전술핵 관련된 어떤 의원들 뭐 그 기초의원이나 국회의원들 그 SNS에서 전술핵 배치를 주장하는 포스트가 올라왔을 때 댓글들을 보면 전술핵에 대해서 거의 뭐 맹신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 다 있는 건 우리는 없냐? 당연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뭐 주권 국가로서의 권리다. 당연히 있어야 된다. 아니 이게 미국에서 안 주면은 못 가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뭐 그 주권 국가로서의 권리라고 하는 그 문장도 말이 안 되지만 중요한 건 당원들이 자기들끼리 그거를 서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지지한다는 거예요. 그런 말들 자체를. 근데 홍준표가 미국을 가는 것 자체가 그 당원들을 위한 퍼포먼스. 그렇죠. 네. 비열한 새끼예요. 김원식 기자 인터뷰랑 좀 결을 같이 해보면 사실상 우리나라는 전술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거든. 문재인 대통령의 딜레마일 수도 있지만 가장 현명한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 핵무기의 주체인 북한이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한쪽으로는 국제적 대응을 하면서 한쪽으로는 지금도 그 전국체육대회에 가서 평화적 인도적인 북한에 대한 지원 같은 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을 자극하시면 하면 안 돼. 예를 들면 북한은 약간 생각이 다르겠죠. 우리랑은.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리 관점에서 보면 미치광이인 건 김정은이나 트럼프랑 마찬가지인 거란 말이야.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자위권이겠지만 그러니까 통제가 안 되는 권력이잖아요. 한반도의 대통령은 문재인인데 내구역에 지금 우리 헌법상으로만 보면 그렇다는 거야. 내구역에 보면 김정은이 지금 한 자리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컨트롤이 안 돼. 그래서 이제 그게 헌법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도 뭐 있긴 한데 그건 바꿀 수가 없는 거지 명분상으로는. 근데 그 상태에서 북한을 막 자극해가지고 험악하게 분위기 만들자밖에 안 된다니까요. 이게 핵무기가 작동 가능한 어떤 밀집도라고 표현해야 되나? 어떤 아직 그런 개념을 본 적이 없어서, 그러니까 대응 체계가 미국 본토에는 엄청나게 잘 구비돼 있잖아요. 본토가 공격을 받으면 바로 대응 보복 공격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갖추어져 있는데 그 무기의 밀도로 봤을 때 미국 본토를 제외한 가장 잘 구축된 게 동북아시아 이쪽 아닐까요? 미국의 무기 체계가 가장 밀도 있게 구축된 데가. 굳이 전술핵이 아니어도 사실 동북아시아 전체가 멸망할 만큼의 무기가 밀집돼 있는데 거기에다가 그 떡고물도 안 되는 그 약간의 그 콩고물 가루 같은 전술핵을 굳이 왜 우리한테 가지고 와야 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사람들 사고방식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말을 하려면 전시작전 통제권을 가져오라고 말하는 게 먼저예요. 그러니까 전시작전 통제권 가져오는 건 반대. 미국이 우리나라를 떠날 수도 있다 이렇게. 그러면 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미국이 가장 많은 핵을 갖고 있다고는 하지만 국제적으로 핵 확산 금지 그건 세계적인 추세잖아요. 그래서 지금 북한한테 그렇게 압박과 제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태가 되는데 조원진 같은 대당의 그 단식하시는 바로 그분은 심지어 우리도 핵 갖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자유한국당에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 곰돌이 아저씨 며칠 전에 병원 갔다고 하던데요. 에휴, 씨. 며칠이나 굶었다고, 씨. 유전자가 달라, 씨. 원래 곰돌이는 한겨울 내내 굶어도 괜찮은데, 확실히 사람인가 보네요. 아직 겨울이 안 됐잖아. 아니, 트위터에서 그런 사진 본 적 있어요. 단식 투쟁하지 않는 김상조 공정위원장과 단식 투쟁 중인 조원진의 사진을 비교하면서 누가 단식 중인 거 같냐고요.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명박이 포토라인에 서냐 안 서냐 가장 유력하고 쉬운 방법은 뭐라 그랬죠? 주 기자가? 다스가 누구 거예요? 그렇죠. 그렇긴 한데 그것은 그거고 지금 대통령으로서의 불법성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직접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이버사 증편에 관한 문제거든요. 사이버사의 숫자